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인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한중일 3국 등 15개 나라가 참여한 이 협정은 전 세계 인구와 경제 30%가량을 차지합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검사 수가 줄어든 주말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 중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지 벌써 2달이 돼갑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건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부인과 아들의 애타는 심정을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대선 불복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지나가던 트럼프 대통령도 차 안에서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흉기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뉴스에이 오늘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체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정권교체기인 지금 중국이 이끄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로 잠시 주춤했던 자유무역, 다시 활기를 찾을까요? 또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먼저 강지혜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에 한국을 비롯한 15개국 정상이 최종 서명했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와 GDP, 무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입니다. 8년간 협상 끝에 탄생한 RCEP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명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RCEP은 9개 국가 이상의 비준이 완료돼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조만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RCEP 타결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주도의 다른 다자간 FTA를 지원할 경우 이 FTA 참여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이 아태 지역 자유무역 협정을 주도하는 것을 견제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애매한 입장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RCEP이 중국 주도가 아닌 아세안 국가 주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RCEP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 협정과 대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RCEP을 체결한 나라들 대부분은 우리와 이미 FTA를 맺은 상태여서요. 자유무역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FTA가 없었던 일본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와 사이가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청와대는 일단 만나서 관계를 개선하자 설득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를 일본 정부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를 콕 집어 인사한 것도 관계 개선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안이 풀려야 회담을 한다. 라기보다는 회담을 해서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감한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앞서 교류 협력부터 활성화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풀고 관계를 복원해 외교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외교안보국제부의 김민지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RCEP, TPP 좀 어려운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둘 다 다자간 무역협정인데요. 네. 먼저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TPP는 미국이 빠지고 일본 주도로 바뀌면서 CPTPP로 불리는데요. 교역량이나 인구 등만 비교해봐도 RCEP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 RCEP은요, 애초에는 아세안 국가가 제안을 했지만요. 네. 중국이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경제 운전대를 잡고 나선 겁니다. 중국 매체들도요, 동아시아 경제통합 20년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다면 RCEP에 가입한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네, 이번 협정의 포인트는요, 최대 94%까지 국가별로 관세가 철폐된다는 겁니다. 완성차는 제외됐지만요,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자동차 휠 같은 이 자동차 부품의 수출입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 서비스 부분에선 온라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추가로 개방해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가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쌀이나 마늘, 양파 같은 농산물은 민감한 품목으로 제외해서 가격을 보호했습니다. 또 일본 청주나 맥주, 우리 소주나 막걸리에 붙던 최고 30%의 관세는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요, 이 RCEP의 시장 개방 정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FTA보다 낮은 데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이미 양자 FTA를 맺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지금 T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주도했다가 지금은 일본 주도잖아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3년 전에 탈퇴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당선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 관련해서 직접 외교부 측 반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교부 측은 이번 RCEP 가입 미중 대립 구도로 보지 말아달라며 신중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 RCEP은 영내 경제 통합을 주도할 이 역량이 좀 부족했던 이 아세안 국가들을 대신해서 중국이 주도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이 문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TPP를 이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는 겁니다. I renegotiate. We have to join with the 40% of the world that we had with us.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 중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다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한 날 예. 공교롭게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처럼 RCEP과 CPTPP 양쪽 모두 가입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서울 시내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불청객이죠. 흐린 날 찔끔찔끔 늘어나더니 어느새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돼버렸습니다. 추위에 미세먼지까지 환기하기도 힘든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20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3차 대유행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208명, 어제보다 3명 늘어 이틀 연속 200명대입니다. 지난 8일 이후 8일째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서울 동대문 요양병원에서 모두 5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집단 연쇄 감염이 심각합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108명이 확진됐고 광주 전남대병원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광주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 예비 경보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강원권과 수도권에 대한 예비 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이미 격상 기준에 도달했지만 곧바로 격상할 때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길 것을 우려해 준비 시간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또 수능을 20여일 앞두고 수험생 방역도 강화했습니다. 수능 2주 전부터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는 대면 교습 자제를, 그리고 수험생에게는 학원과 교습소의 이용 자제를 권고합니다. 확진 격리 수험생은 거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되고 수능 일주일 전부턴 학원 등에선 대면 교습 자제를 권고합니다. 또한 송년회 등 이번 연말이 감염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모두가 힘들 때 아닌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점포 철거업체입니다. 눈물 삼키며 폐업할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웃을 수도 없는 씁쓸한 호황. 남영주 기자입니다. 주방에 그릇이 뒤엉켜 있습니다. 최근까지 영업을 했는지 음식이 된 그릇도 보입니다. 이 횟집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손님이 줄면서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으로 철거 작업이 한창인 가게 아닙니다. 개업한 지 20여 개월 만에 정리하는 터라 식탁과 집기들이 이렇게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철거업체의 마당과 창고에는 폐업 식당에서 가져온 주방 용품과 집기가 가득합니다. 철거 의뢰가 잇따르지만 물품을 쌓아둘 곳이 없어 들어오는 일감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6명이 매달려가지고 지금은 한 군데가 이렇게 힘든데 하루에 뭐 10개 들어올 거야. 돌아보면 알겠지만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학원이나 PC방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원, 노래방, 당구장, PC방, 또 사우나 철거도 좀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이런 데는 다 힘들다고 봐야죠.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 지하철역 상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점포 정리나 임대 중단 안내문을 붙여놓은 가게가 여럿입니다. 점포 1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를 열면 그만큼 재래들하고 있는 거, 인건비라는 거, 돈이야 돈이고 출혈이 더 크니까 그나마 버티는 사람들은 다 문 닫는 거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병실도 부족한데 루마니아에서는 병원에 큰 불이 났습니다. 유럽 상황은 유주연 기자가 전합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병원 내부는 유독가스로 가득 찼고 환자들이 사용하던 침대와 치료기기들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공공병원 중환자실에서 불이 나 코로나19 환자 10명이 숨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환자들의 탈출을 돕던 의사도 전신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 가능성과 함께 현지 언론들은 중환자실 내 산소 공급 장치가 불을 더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 사이로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나고 내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파리 남부의 한 도시에서 시민들이 봉쇄령을 어기고 한밤중에 파티를 즐기다 경찰과 충돌한 겁니다. 참석자들은 병을 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특수 수류탄을 투척하며 진압했습니다. Personnes qui étaient rassemblées et qui avaient transformé le pavillon en une boîte de nuit géante. 이날 최소 300명이 모였는데 코로나19 감염자도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A매치를 위해 나가 있는 오스트리아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eine eindringliche Bitte für die nächsten Wochen ist, treffen Sie niemanden. Jeder soziale Kontakt ist einer zu viel. 오스트리아 국민은 이 기간 건강이나 업무상 사유를 제외하고는 외출이 제한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군 휴가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부대 상관이 서울 동부지검장을 고발했었죠. 그 서울 동부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추 장관이 인사한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고 있죠. 구자준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상관 김모 대위가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 지난 4일.
자신의 진술을 못 믿겠다는 김지검장의 국감장 답변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지원 장교가 사회 조사를 갔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1, 2, 3, 4회가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요. 서 씨의 병가 연장을 구두로 승인한 적 없다는 김대휘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동부지검이 서 씨 등을 무혐의로 처분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대검은 최근 김대휘 고발 사건을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형사 1부는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맡는 부서라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항고장을 접수했고 동부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서울고검의 재수사 여부 결정과 중앙지검의 동부지검장 수사 착수가 맞물리면서 추 장관 아들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현직 대검 감찰부장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기 직속 상관을 비판하는 공개 글을 썼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법무부의 정진웅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에 자신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적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요청이 부적절했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건의했지만 거부당했고 결재 과정에서도 배제당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직속 상관인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대검 감찰부의 정 검사의 기소 과정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독직 폭행죄에 대해서 수사팀 내부 의견에는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대검 측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주장에 대해 검사 징계법상 직무배제 요청권은 검찰총장에게 있고 감찰부장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모두 직무배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사퇴하기 전 청와대에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인물로 최근 추 장관이 대검에 지시한 윤 총장 관련 각종 감찰과 조사를 수행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 눈에 큰 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엣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 대검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했더니 오히려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걸고 넘어진다. 야당의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활비 몇십억을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면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법무부 특활비 사용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엣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국장이 나한테 그렇게 답을 했고 장관님이랑 검찰국장이 책임져야죠. 누명을 씌우신다면 누명도 씌운 거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책임진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품위 없게 말씀하지 마세요. 품위가 이 정도면 있는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 같은 당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향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추 장관은 이 회의에 대해 범죄인 다루듯 추궁하는 질의가 바람직한 예산 심사였는지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예결위가 끝난 뒤 자신의 SNS에 역대 가장 차분하고 내실 있는 질의였다고 자평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인 셈입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특활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지금 낯익은 분들이 인증 경쟁을 펼친다고요? 대선 주자 인증 경쟁입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길 꺼려왔는데 갑자기 대선 주자를 언급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난 7월이죠. 김 위원장은 11월쯤이면 대선 주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이군요. 그래서 오늘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모습을 드러낼 대선 후보가 누구냐고요. 그랬더니 김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재 당내 대선 후보는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당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사실 좀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새롭지는 않은 인물들인데 그래도 저 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보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당내에서 대권 움직임을 보이는 게 저 세 사람뿐이라 후보로 거론한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일단 후보로 인정은 해준다. 이런 뉘앙스로 읽힙니다. 근데 이게 뭐 밀어주는 건 아니야. 인정은 해줄게. 아까 이런 뉘앙스가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인증을 하게 된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당내에서는 아직 뜨는 후보가 없죠. 예. 당 밖에 있는 후보들만 거론되다 보니까 당 대표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불편했던 것 같은데요.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 최근 반응이 민감해졌습니다. 유승민 총장이 지금 진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나한테 자꾸 우리 당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셀프 인증을 하는 분도 나왔어요. 조금밖에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조금밖에, 그렇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쓴소리를 많이 한 4인방. 맞습니다. 조금밖에는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의원의 이름을 따서 부른 건데요. 이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통합과 소통을 앞세워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전에도 그랬고 최근에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죠. 지난 10일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교육 입국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 입국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다 여당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었죠. 오늘도 비판에 굴하지 않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그것이 자신의 소신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자, 대중이 아주 익숙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 저격수라든지 유치원 3법으로 정치권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죠. 40대인데요. 박 의원은 민주노동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1년 야권 통합이 불발되자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근데 대권에 도전하려면 현실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박 의원은 조국, 추미애 장관 논란 때도 소신반응을 이어갔는데요. 그렇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영린이다.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다뤄져야 되고 낮은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의 발언은 대체로 표심을 겨냥한 게 많은데요. 그렇죠. 박용진 의원의 소신과 통합에 대한 발언들이 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것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믿고 싶다로 정해봤습니다. 믿고 싶다. 금태섭 의원도 최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지금 인천 소 연평도 바다에서는 군경이 함선, 헬기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어선이 전복됐는데 아직 3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바다 위에 어선 한 척이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혀 있습니다. 잠수 요원들이 물에 잠긴 어선 한쪽을 수색하려고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소연평도 남서쪽 43km 해상에서 그물을 끌어 조개를 잡는 12톤 어선이 뒤집힌 건 어제 오후 6시쯤. 사고 어선은 조업 중 그물이 바닥에 걸리자 인근 어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어선이 다가와 밧줄을 연결해 조개잡이 어선을 끌어당겼지만 결국 균형을 잃고 배가 뒤집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5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한 명은 사고 직후 근처 어선이 구조했고 3시간 뒤 사고 지점 서쪽 8.7km 해상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선원 1명을 구조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함선과 헬기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강한 조류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상 조류가 3루트로 강하게 있어가지고 수색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낚시꾼들이 파도를 피해 갯바위를 따라 옆으로 이동합니다.
낚시를 하러 왔다 밀물이 차오르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된 겁니다. 언제 들어오셨어요? 신고를 받은 해경은 고무보트를 긴급 투입해 고립된 낚시꾼 16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북한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돼 사망한 사건 2달이 다 돼갑니다. 책임 있는 조치는 나오지 않았죠. 그동안에는 주로 피해자 형님께서 앞장을 서오셨는데 오늘은 부인과 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인을 연결해 볼 텐데요.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동안 형님께서 주로 목소리를 내오셨는데 직접 응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은 이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커져졌는데 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 또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을 위해서.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유족들은 보고 계신데요. 어떤 가장이었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월북을 아무 준비 없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9월 18일에는 딸과 상통하며 입학하면 집에 온다고 했었고요. 예. 실종되기 2시간 전에는 아들과 진로 얘기됐고, 네, 저와도 아들 공부 얘기, 대학 문제에 대한 충성을 잘하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네, 또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혼한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연락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체크차 쪽에서 집으로 차종 일이 발생할까봐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혼을 했지만 남편과 관계가 이제 나쁘지 않았고요. 예. 아이들도 이제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복잡한 일이 정리되면 이제 재결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자, 엄마로서 이 부분은 여쭈을 수밖에 없는데요. 큰아들 말고도 이제 막내딸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댓글 같은 것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딸은 아직도 이제 아빠가 해외 출장 중인 알고 있어서 예. 내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해달라고 할 때마다 나중에 가슴이 찢어지고요. 지금 8살이죠? 네네. 며칠 전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이제 아들 찾으셔서 해외 출장 중이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럼 어머니께서도 지금 상황을 모르고 계시고요. 네, 아무래도 치매라는 질환이 있으셔서 네, 지금 오히려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어떨 때, 막내딸이 어떨 때 가장 좀 마음이 아프세요? 이제 아빠가 통화를 못한 지 지금 거의 2달이 되어가기 때문에 아빠 목소리 듣고 싶다고 이제 울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이제 뭐 외국에 있다고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 때 엄마로서. 네, 어머님 말씀 들었고요. 저희가 아드님을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들어서 좀 조심스러웠는데요. 나와주셨거든요. 자, 월북은 어른들의 논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네, 아빠를 구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이 책임을 물리기 위한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버님과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2분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통화였나요? 네. 공부라는 게 제가 이제 보니까 공무원이 꿈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만큼 아버지의 직업을 하고 싶을 만큼 직업관이 좀 인상 깊었을까요? 네, 집에 오셔서 단속 나갔던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저도 아빠와 같은 직무를 하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로서 느낀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아빠 직업 자체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없으면 하기 힘들 정도로 위험한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자긍심이 가질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아빠를 권하셨는데 그만큼 애국심이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불미스럽게 가정사가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아들을 가까이서 봤던 가정 분위기를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빠가 출항했다가 이제 입항하시고 집에 오시면 되게 피곤한 상태일 텐데도 이제 동생이랑도 뭐 취직 갔다 갔습니다 같이 놀러 가주거나 그렇게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좀 미안한 질문이지만 아버지가 없었던 지난 2달 어떨 때 가장 빈자리를 느꼈는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평소에도 이제 아빠가 한 달 동생 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없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 동생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거나 그럴 때마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아버님의 그 죽음, 지금 믿기지가 않죠, 사실은. 네. 예. 얼마나 좀, 어떨 때 가장 힘들어요? 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는데 이제 쓸모없는 연관 없는 가정사를 이제 월북을 이유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어른들하고 그래도 상의를 좀 하면서 쓴 거죠? 일단 엄마한테 이제 아빠에 대한 또 많이 물어보면서 상의를 하면서 썼고 직접 손으로 써야 진정성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대통령 답장에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라는 말도 했어요. 네. 믿고 기다리겠다는 취지는 여전한가요? 네, 대통령님께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짧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2달 동안 가족들 바람과는 다르게 좀 더디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상에도 돌아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일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월북이라는 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진실이 규명돼서 이 가족이 하루빨리 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못 낸 전체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인분과 또 아드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으로 가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흉기, 총기를 소지할 만큼 과격합니다. 이 난리통을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을 보면 여전히 선거 패배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나타나자 워싱턴 DC에 모인 지지자들이 깃발을 흔들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주말을 맞아 골프장으로 향하던 길, 트럼프는 예고한 대로 집회 장소를 경유했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답례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트럼프 지지 깃발을 든 지지자들이 트럼프 호텔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쪽으로 자리를 옮겨 선거 불복 메시지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So why are you here? What is it like to come into the I'm here to support Donald Trump and stop the steal. 도심 곳곳이 통제된 가운데 이색 분장을 한 지지자들과 가족 단위의 모습도 눈에 띄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상당수는 마스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집회 영상을 리트윗한 뒤 우리는 승리할 것이란 선거 불복 의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폭스뉴스와 USA 투데이는 집회 참가자를 수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켈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100만 명 이상의 행진이라고 트윗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누군가 흉기를 휘둘러 부상자가 나왔고 일부 참석자들은 총기를 휴대했다 체포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건강을 과시했습니다. 보호 헬멧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했고 비밀 경호국 직원들이 경호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관용의 나라 프랑스가 이슬람 극단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세계를 보다 황하람 기자가 분석합니다. 환하게 빛나던 에펠탑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업 시간에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보여줬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참수당한 중학교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겁니다. 니스의 한 성당에서도 아침 기도를 하던 시민을 포함해 3명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c'est impossible de faire devoir ça. J'ai même pas les mots. J'ai même pas les mots, vous dire. Je sais même pas comment vous dire. Je sais même pas parler, je vois ça,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에서도 프랑스 공간을 노린 테러가 잇따르자 마크롱 대통령은 폭력을 조장하는 이슬람 사원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뿔 달린 악마와 주정뱅이, 만평으로 조롱당한 프랑스와 터키 지도자는 말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Parce qu'il apprenait à des élèves la liberté d'expression, la liberté de croire et de ne pas croire. Notre compatriote a été lâchement attaqué. Ne yazık ki Fransa'nın akli noktada kontrole muhtaç olan liderinin teşvikiyle bu saldırılar yapılmaya başlandı. 프랑스에선 지난 8년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26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성당과 학교, 언론사 등 테러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헌법 1조에 담겨 있습니다. 종교를 풍자하는 것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로 인정이 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 관용이라는 뜻의 똘레랑스 정신이 삼색 국기의 빨간색에 담겨 있지만 잇따른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로 이 빨간색이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 참수 용의자는 체첸 출신의 18살 이민자, 니스 흉기 테러 용의자는 튀니지 출신의 21살 청년으로 모두 이슬람 국가에서 건너와 프랑스에서 정착했습니다. 지금 이주민이 680만이니까 10% 육박했거든요. 10%가 똘똘 뭉치면 모든 정책 현안에서 캐스팅 보트를 찝니다. 모든 유럽 국가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 10%에 맞아서는 안 넘으려고 발버둥 쳐는 겁니다. 문명 충돌로 보이지만 난민 갈등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이민자들의 종착지가 되는 서구 국가에서는 이슬람 이민자들의 집단 거주화가 심해지고 방어 기제로 종교에 더 심취하게 되면서 폭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음모론도 제기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이슬람 혐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전 터키 해변으로 밀려온 3살 배기 시리아 꼬마의 시신에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프랑스는 이 사건 이후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관용보다는 혐오가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폭력과 테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인류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난민에 대한 교육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를 보다 황아람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희뿌연 장막에 갇힌 듯 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죠. 오늘 서울에는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79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불필요한 외부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쪽 지방의 먼지 수치 여전히 높게 나타나겠고요. 아침까지 짙은 안개까지 끼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제주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먼지와 건조함을 해소해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